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세계화와 블록화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구점 하면서 집사람하고 교대로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내수도 어렵고 좀 한 달 넘어가기 힘들어가지고 한 2주 전에 옥천에 택시 회사가 있어요. 법인 택시. 그래서 서류를 2주 전에 이제 넣었는데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사장님이 여건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이제 차를 빼야 이렇게 주는데 차를 못 빼게 돼서 좀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3년 2009년 2012년 2018년 이렇게 한번 3년 택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투잡을 하려고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경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른 거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 어려우신 것 같아요. 내일이 미 대선인가요? 근데 미국 대선도 그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50개 주에서 7개 주, 경합 7개 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주가 누가 거기서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미국. 나머지 43개 주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러면 43개 주 국민들은 투표 의미가 있을까요? 존재감이? 국민으로서 느끼는 민주주의를 체감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미국이 이민자도 많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죠. 뭐 그래서 정책도 이렇게 어떤 그 국가에서 온 영주권을 가진 나라가 많은 경우는 투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저희 한국이 한 200만 정도 가 있지 않나요, 미국에? 일본이 한 70만? 재외동포가 지금 우리가 700만 되니까요. 저는 언뜻 그렇게 들은 거로 기억이 나는데 200만이면 표가 적은 건 아니죠. 경합주에서는 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주한미군에 대해서 약간 또 부드러운 제스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또 한인들 표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주는 메시지로 보아지고요. 아무튼 7개 주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미국, 그게 과연 민주주의냐? 그런 것도 좀 저는 또 의문이 가요. 아무튼 연구 대상입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로. 그 경제 관련된 유튜브가 참 많아요. 특히 유튜브 중에서 3프로 TV가 경제에 관련돼서 참 오래 했고, 구독자도 거의 뭐 250만이 넘으니까 3프로는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를 이렇게 이제 초빙을 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기자도 있어요. 담당 기자도 있고, 최근에는
미국 맨하탄에 유튜버 사무실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방송국이 된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미국과 세계의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게 생방송하는 그런 상황까지 유튜브가 왔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경제 관련 유튜브들이 한 가지 상황을 놓고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도 많이 하고 자기 입장이 분명해요. 대신 유튜브는 이렇게 회색지대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는. 그리고 물론 진영도 있어요. 유튜브가. 우쪽이냐 좌쪽이냐 약간 진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해석이 그런 관점에서 좀 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좌우 뭐 이런 생각 많이 안 하고요. 이념 보수 진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연대감이 있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는 사회 신민족주의를 지향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참 어렵죠. 공동체가 연대감이 있으면서 개인의 존엄성이 같이 이렇게 그것은 사실 제가 성장보다는 배분론에 좀 가깝습니다. 저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래서 공동체가 발전하면 공동체를 구성한 개인도 같이 성장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베이스가 있어요. 저 생각 자체가. 공동체는 발전했는데 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들 중에 나오잖아. 정말 절대빈곤에 있는 구성원이 있다. 그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사업가다 부도나서 개인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근로를 안 해서 빈곤자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가 보듬어주고 가야 된다.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성실하지 못해서 넘어졌던 사업하다 실패했던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초연금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하니까 65세 넘으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장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교육과 의학 이런 분야에서도 특히. 그래서 교육 생태계나 의학 생태계가 무너지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 가기가 경제적으로 문턱이 높고 힘들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고 힘들다. 이게 다 양극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들이 문턱이 낮아지고 이렇게 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돼야지 복지사회가 실현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세계화 블록화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아무튼 화두가 그거예요. 경제 유튜버들이 지나온 30년과 앞으로 갈 30년은 다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저금리에 인플레가 없었던 시대인데 앞으로는 약간의 중고금리에 인플레가 있는 시대, 물가 상승의 시대가 간다. 이제 그렇게 딱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1990년에 독일이 동독을 흡수 합병하죠. 네, 큰 세계 관점에서 사건이었죠. 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흡수했다. 그러면서 소련이 흔들렸죠, 그 전에. 그러면서 고르바초프 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누적이 돼서 91년도 12월에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15개 연방으로 이제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세계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운동권이 그런 이념들이 이제 조금 많이 또 변화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되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관점에서 각국이 이렇게 교육을 쭉 해오면서 일정 부분 하나의 조약이 필요하겠다. 서로. 그래서 맺어진 게 같습니다.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러니까 관세를 서로 협의를 하자. 그리고 무역을 자유무역주의로 가자. 그런 기반을 닦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가 발족을 합니다. 76개국이. 저희도 76개국에 한국도 포함이 됐었죠. 그러면서 73개국이 추가로 가입을 해서 이제 한 150여 개국이 이제 되는 거죠. WTO가. 중국이 2001년에 가입을 했어요. WTO가 되면서 이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FTA가 급물살을 타죠. 이제 자유무역주의니까 보호무역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이 2001년 들어오면서 근 20년간 세계는 역할 분담을 합니다. 세계화가 된 거죠. 중국이 들어오면서 미국은 거대 자본, 중국, 한국, 독일은 제조 국가로서 제조업 중심으로 갑니다. 저렴한 노동비로. 일본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됐고, 물론 일본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호황을 누렸고 선진국에 이미 뭐 들어가 있고 세계 2, 3위국이었으니까요. 1995년이면. 물론 89년에 붕괴가 됐지만 95년도도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이좋게 러시아도 그리고 뭐 물론 견제는 했죠. 사회주의를 러시아는 유지를 했고 중국은 공산당.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갖고 가면서 WTO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세계가 세계화를 통해서 한국, 중국, 독일 이렇게 값싼 노동력, 인도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의 대규모 자본이 공장을 져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을 해서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 시대를 뭐 20년 이상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값이 싸니까 물가가 그렇게 이제 인플레가 뭐 크게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적은 없어요. 이제 독재국가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는 그 나라 자국의 지도자가 정책을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붕괴 수준까지 이제 인플레 그런 것들은 아르헨티나나 이런 거 예외고요. WTO의 세계 무역기구 관점에서 보면 저금리에 인플레가 없는 시대가 20년 이상 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세계가 길이 다 막혀버리죠. 항공, 배 서로 교류를 못하게 됐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국경 봉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한 3년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자재도 없고 수입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이 바이러스 묻어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필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조달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자국 중심주의가 싹을 틉니다. 그게 보호무역이 되는 거죠, 결국. 그걸 가장 먼저 기치를 내세운 게 미국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망 구축을 재편성하기를 거의 뭐 공식적으로 선언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그거 들고 그 역사적인 한 장면 아니에요? 반도체 CEO들 다 불러다 놓고 그러면서 나갔던 제조회사들 리쇼링 다 하고 자국으로 다 들어와라. 그리고 제조업 세계에 있는 주요 업종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뭐 그런 것들 회사들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도 반도체, 삼성, 현대자동차 이렇게 조지아, 텍사스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때 투자 약속을 했고 지금 건설하고 있죠. 그렇게 미국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지만 2001년도에 중국이 WTO 들어오면서 물론 자본주의를 도입한 건 1974년 등소평이 그때 했지만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뛰어드는 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죠. 그러면서 중국이 급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위협할 정도로 이제 오니까 코로나도 명분도 좋고 해서 이제 보유무역을 하겠다. 공급망 재편성해서 그렇게 와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미국이 그렇게 가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달러 갖고 너무 횡포 부리니까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의 하나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브릭스 만든 거 아니에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땅덩어리 큰 나라들. 네 나라로 시작해서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왔으니까 10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한 30국가 된대요. 대단한 거죠. EU가 27개국인데. 브릭스를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하죠. 중국도. 중국 혼자 대응하기는 버거우니까 블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EU도 블록을 만들었죠. 근데 영국은 이제 떨어져 나간 거고, 블랙시트로. 미국은 블록이라기보다는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계를 지배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배상 면제해주고 마샬 플랜으로 경제비용 시켜주고
유럽 쪽에 러시아 방패막이 해놓고, 일본도 전후 전쟁 비용 배상 안 물어게 하고, 그 이후에 경제 지원해서 일본이 제도약하게 하면서 중국 견제하고, 그런 세계 구도를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블록이라는 개념이 없죠. 전 세계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블록이 크게 세 가지로 봐야죠. 미국 중심, 블릭스, EU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은 블록에 이렇게 소속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제재를 해나가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떤 약속을 안 지키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제재를 한번 당하면 국가가 휘청거리니까 집단에 속하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EU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EU가 요번에 아일랜드, EU가 27개국인데 아일랜드가 애플 세금 저렴하게 감세해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101억 달러 그거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니까 다 받아라. 그래서 그거 내야 되거든요. 그걸 미국이 EU한테 뭐라고 못 하잖아요. 왜? EU도 EU 나름의 그 규약이 있고 조항이 있으니까 규제하려면 EU 자체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미국이 GDP가 21조 달러, EU가 한 16조 달러 돼요. 한 18조 달러 됐다가 좀 내려왔죠. 중국만 18조 달러 되죠. 중국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EU 27개국을 넘어선 거니까 GDP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일랜드를 개별 국가로서 자기 대기업이 미국 입장에서 애플이 제재를 당하는데도 뭐라고 못 하잖아요. EU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 GDP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21조, 한 22조 정도 가죠. 22조 달러. EU가 이 두 번째가 중국 17조 7천, 좀 18조 달러. EU가 한 16억 달러. EU가 중국보다 앞서는데 떨어졌어요. 그 정도 유럽이 어렵죠. 고령화, 이민자 문제, 그리고 누적된 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인구가 또 유출되고, 이유도 여러 가지로 좀 극복할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보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GDP가. 그렇죠. 국가로 보면 미국이 21조, 중국이 17조, 18조, 3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30년, 잃어버린 30년에도 작년에 4조 6천억 달러 했어요. 우리가 1조 8천억 달러인데 우리보다 2.5배가 커요. GDP가. 일본이 망하니 뭐냐 해도 세계 3위예요. 3위. 우리 2.8배 GDP가. 그 다음이 독일 3조 6천억 달러. 우리 2배. 그 다음이 영국 3조 2천억 달러. EU를 끌고 가는 건 독일이죠. EU의 25%의 GDP를 차지하니까. 브릭스는 단연코 중국이 끌고 가는 거. 이렇게 세계화해서, 이거 세계화 하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이 너무 커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릭스들이 위협이 이제 다가오니까 중국을 일단 제재를 먼저 했잖아요.
뭐 러시아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를 했지만 그 토너는 내일 가져다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저기 그 이 보조 미국 입장에서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게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큰 그림이 있고 EU 입장에서도 큰 그림이 있다. 세계관에서 앞으로. 네네네네. 저기 월요일 날 출고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이- 11일 날. 아, 네. 중국이 모양도 거의 같고요. 형태도 같고. 기축동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회색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많고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그 원이 동그랗게 화이트 기축통화로서의 그거 외에는 같은데 사진은 제가 약간의 흔들림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바꿔서 이거는 지금 재고가 있는 게 학생 한일에서 했거든요. 보내드리고 네, 이거는 GDP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세계를 막 이렇게 혼자 흔들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위협을 받는 거죠. 야, 이거 기축통화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침에 어제까지 그럴 만도 한 게 너무 돈을 많이 발행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와서 4, 5년 동안. 직원이 잘못 알았다고 240년 동안 발행한 것보다 4배를 더 발행한 이거는 그냥 막 뿌려댄 거 아니에요. 네, 네. 하고 성적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그냥 같은 가격에 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미국이. 근데 고용지표로 보면 또 실업률이 뭐 한 4%대니까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GDP도 뭐 많이 올라갔고 7만 6천 달러까지 갔으니까 1인당 GDP가. 그래서 미국도 거품이 있다. 그 거품 관리. 그 결국 부채거든요. 미국이 뿌려댄 부채. 그거를 관리 못하면 기축통화로서 위협을 받는 거죠. 그거가 무서운 거죠, 미국은. 중국이 금을 막 이렇게 산 것도 지금 금값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내막도 있는 거죠. 기축통화로서의 준비를 해가는 과정. 문제는 인도나 러시아가 중국이 그렇게 하자는 대로 호락호락 할 상대는 또 아니거든요. 인도가 약잖아요. 인도는 전통적인 제3지대 아니에요? 비동맹 국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 딱 규제 제재했는데 러시아에서 값싸게 3분의 1 가격으로 갖다 쓰는 데가 인도 아니에요. 미국 눈치 안 봐요. 그럼 인도를 제재해야 되는데 못해. 왜? 자기 나라 땅만 하거든. 땅이 인구는 자기네보다 한 8배나 많어. 8배가 아니라 15억이니까 2억 5천이니까 5배가 더 많아요. 한 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인도를.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면 국력인 거야, 그게. 그렇게 이제 블록화되는 세상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독일이나 일본이 미국의 역사적인 빚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역사적인 빚이 있어요. 물론 가해자였죠, 처음엔. 연합군으로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독립국으로서 했지만 분단을 했잖아요. 연합국이, 소련하고 미국이. 약 주고 병 줬잖아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빚이 있나? 한번 이거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또. 근데 또 6.25 때 또 유엔군 앞장서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또 막아줬으니 역사적인 빚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은 그걸 동맹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고마웠으니까 뭐 제안을 하면 단호하게 또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국가 대 국가로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라자 합의 1985년 울며 겨자 먹기로 환율을 그렇게 수출이 타격을 받을 건 생각하고 2배의 절하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은 들어간 거 아니야. 줬다 뺏는 거지, 미국이. 지네가 힘들면. 독일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빚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참 계속 가니까 문제예요. 그 문제 갖고, 우리가 7, 80년대 학생, 대학생 때, 뭐, NLPL 뭐 해가지고 이념 논쟁하고 해방전선 감론을 한 거 아니에요. 맞다 오르다. 근데 지금은 세계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도 변화해야 되고 앞으로 갈 미래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술을 독자적인 초극차 기술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동맹할 거예요? 중국하고 동맹할 거예요? 그건 못 하잖아요. 결국은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면 경제만큼은 독립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치는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보조를 맞춰도 경제만큼은 독립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함부로 할 수는 초기술 격차를 내는 산업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걸 해왔잖아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함부로 못하고 규제도 함부로 못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뭐 이렇게 식민지 다뤄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삼성이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하고도. 현대차가 협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냐?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삼성은 됐는데 현대는 그게 안 돼. 현대는 매출로도 삼성의 3분의 1도 안 돼요. 협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다국적 기업이 안 된다는 거지. 삼성 정도의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산업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인도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5천만에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술밖에 없다. 기술 만들어서 생태계를 인프라 구축해서 생태계 구성해서 그것을 독점적 시장으로 갖고 경쟁을 해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 말이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중국하고 우리 거래하죠. 탈중국 한다고 했죠. 3년 전에 최상목 부총리.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살죠. 수출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1달러라도 수출하는 기업이 9만 7천 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2만 개 회사예요. 그 20% 되죠.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18.3%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수출 의존도가. 그럼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8배. 16만 개 회사가 있어요. 탈중국? 그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한 탈중국이 저는 뭔가 모르겠어. 이 원자재를 중국이 거의 뭐 3, 40% 세계 시장 웬만한 거는 80% 갖고 있어가지고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전자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자재 다 수입인 거야.
그런데도 2만 개 수출해서 16만 개 수입하는데도 흑자가 나. 미국, 중국한테. 그건 뭐예요? 우리는 원자재 수입해서 중간재 더 큰 부가가치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당연히 흑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다. 삼성 수출에 한 30-40%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것도 줄어가 이제. 삼성이 7만 원까지, 아니 중국이 7만 원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 네덜란드 ASML EUV 장치, 그게 독점적 기술 아니에요. 그것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부품 20만 개 있는 거를. 아마 거의 생산을 못했어도 한 70-80%는 거의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하겠다.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다 자립할게. 제재하려면 해. 뭐 이거죠, 중국은. 미국에서 발표한 게 최첨단 40산업 업종에서 중국하고 비교를 했더니 37개는 비슷비슷해. 7개만 미국이 앞서는 거예요. 미국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지금. 기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이 앞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하나 없어요. 대규모 조선소도 세계 대규모 조선소도 중국이 짓고 있고, 이제 그나마 반도체 하나인데 그 반도체도 따라잡힐 판이다, 우리나라가. 그러니 우리나라다웠고 대한민국이 자주 자립을 하려면 초격차 기술 산업을 만들고 생성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빨리.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뭐 누차 동영상에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사람 수로도 안 되고 면적 수로도 안 되고, 그럼 뭐예요? 기술밖에 더 있어요. 기술로. 그리고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우리는 토대가 많이 해놨잖아요. 국방, 바이오, 반도체. 우리나라가 5B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백신. 하나가 뭐지? 생각이 안 나네. 바이오, 반도체, 방위산업, 백신. 배터리. LG솔루션. 배터리. 그 5B가 우리나라는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까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쳐주는 사람이 뭐예요? AI 산업이거든요. 그게 다 AI 산업이 받쳐줘야 초격차 기술이 되고 신산업으로서의 이동을 하는데, AI 산업이 발전이 안 되니까 이게 신산업이 안 되는 거야. 그 5B 분야가. 그거를 국가도 놓쳤고 민간도 놓쳤다는 거죠. 왜? 스타트업 투자를 안 했잖아요. 창업 기업, 벤처기업한테. 민간도 그립고 국가도 그립고.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